장병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TV 특강 지식인 아나운서 김주희입니다. 지난 7월 초에 미국 하와이에서 세계 최대 해상 훈련인 림팩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 림팩 훈련에서 우리의 K방산의 위력이 뿜뿜 발휘됐다고 하는데요. 자, 최한결 대위와 김수태 중위, K방산의 어떤 K방산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자랑인 상륙돌격 장갑차 KAAV입니다. 와, 또 김수태 중위는요?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인 것은 바로 마라도함이라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해병대와 해군의 명예를 걸고 지금 답을 해주셨는데요. 최상호 기자님,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림팩 훈련이 기존의 림팩 훈련보다 더 특별한 점이 우리 해군에겐 있습니다. 최초로 대한민국 해군 준장이 원정 강습 단장 임무를 수행을 한 거죠. 그전에는 훈련에 일원으로 참여했다면 이제는 그 훈련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에 지휘관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해군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988년에 옵저버로 참여를 해서 그동안은 미국에게 공여받은 함정을 가지고 림팩 훈련에 참가했던 해군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자체 생산한 한국형 이 함정과 그리고 상륙 돌격 장갑차를 가지고 게다가 이 다국적 군의 지휘관을 맡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유홍 기자님, 마라도함은요, 우리 해상 전력에서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갖는 함선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라도함은 우리 마라도함 전에 독도함이라고 혹시 우리 김 아나운서님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뉴스에서 접해본 것 같긴 해요. 예,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이 마라도함은 독도함과 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독도급 2번함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독도함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게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중국이나 일본이나 더 큰 배를 만들고 그러지만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 위치를 가졌던 게 독도함인데 그 독도급 2번함이 바로 이 마라도함이고요. 얼핏 보면 경항모처럼 생겼어요. 큰 비행갑판이 있고 배수량만 해도 14,500톤에 달하는 큰 배고요. 길이가 거의 200m에 가깝습니다. 199m고요. 폭이 31m고 그리고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UH-60 블랙호크를 비롯해서 6대가량을 탑재할 수가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마라도함 임무가 바로 해병대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 상륙부대의 경우는 700명 이상, 720명을 탑승을 시킬 수가 있고 또 해병대의 아까 자랑으로 말씀하신 KAV 상륙돌격 장갑차 7대 또는 이제 트럭 10대 또는 전차 6대 등을 탑재를 해서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은 기본적으로 상륙작전의 어떤 쥐함 역할도 하지만 우리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목표로 하는데 그런 해병대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림팩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우리 마라도함 바로 옆에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 중에 하나인 에이브럼 링컨함이 바로 옆에 정박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링컨함 한 10만 톤쯤 되는 배니까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당히 미국의 핵 추진 항모 옆에 이렇게 정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라도함 취역식 때 직접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정복을 입고 마라도함에 딱 탑승했을 때 정말 기분이 너무 감회로웠고 웅장한 느낌은 직접 보시지 않은 이상 못 느끼실 겁니다. 말하는 도중에 그 의지와 또 기쁨의 그런 탄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마라도함을 찾는 발길 중에는요, 바로 이 무기를 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유 기자님, 어떤 무기였나요? 비궁이에요. 유도 장치가 있는 로켓이에요. 뭘로 유도가 되느냐? 적외선 유도 방식의 그런 유도 로켓이고 최대 8km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 대위님께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해병대 서북도서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서북도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공기를 이용한 공기부양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이 공기부양정은
이제 영화에도 종종 등장하죠. 옛날 007 영화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네. 이 일정 부분 떠서 항해, 엄밀하게는 항해인데 이제 비행 비슷하게 가니까 예. 상당히 빠른, 배로선 상당히 빠른 시속 한 100km 정도로 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서해안은 뭐가 많죠? 갯벌이 많으니까. 네네. 갯벌에서는 일반적인 배는 갈 수가 없잖아요. 맞네요. 근데 공기부양정은 그런 거를 극복하고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인데요. 특히 북한은 이제 공기부양정을 상당히 많이 130척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백령도에서 불과 한 30km 떨어진 황해도 고안포란대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몇 년 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습적인 그런 위험 요소가 커졌는데, 이런 공기부양정을 잡기에 딱 좋은 무기가 바로 이 비궁인 거죠. 그래서 이 비궁이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는데, 그럼 왜 외국에서 관심을 갖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와서 비궁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여러 발을 쐈는데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고 백발백중 다 맞췄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도 사실은 이거 비공의 도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기회는 찬스다 해서 이제 거기에 딱 갔다가 이제 전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또 효과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특히 그 트럭에 한 36발 정도 탑재를 해서 이동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동성도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지금 해병대 최한결 대위도 나와 있지만요. 이번 훈련에서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KAAV도 이목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이 처음 참가한 거라고 해요. 예, 그 한국형 KAAV가 참가한 건 처음이고요. 네. 기존의 해병대는 미국에서 직도입한 상륙 돌격 장갑차를 운영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국형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좀 해가지고 한국형 KAAV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이 개선을 했냐? 첫 번째는 방어력을 높였어요. 기존의 그 미국의 직도입한 장갑차에 비해서 EAAK라는 증가 장갑을 부착을 시켜서 14.5mm 기관총에 대한 방어력을 300m에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이렇게 방어력을 높였고요. 그리고 12.7mm 기관총에 40mm 고속 유탄 발사기 K4를 장착을 했고요. 가격은 대당 58억 정도에 납품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림팩 훈련에 참가한 차량 중 일부에는 RCWS 무인 조종 포탑을 장착한 모습도 눈에 보였습니다. 예. 자, 여기서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한결 대위님, 림팩 훈련에 해병대의 이 상륙 돌격 장갑차가 참가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해병대 내부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이번 림팩 훈련 중에 연합합동 상륙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해병대의 전력과 또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들 굉장히 자랑스러웠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제가 어제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 분들의 반응을 직접 좀 전해 들었는데요. 네. 특히 같이 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가 우리 KAAV의 정비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인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 또 이들이 해상 기동을 하는 거 보면서 미 해병대 지휘관이 역시 한국 해병대가 최고의 동맹이다, 역시 한국 해병대가 최고다, 이런 반응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예, 그 흥분이 아직 싹 가시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상륙 돌격 장갑차 KAAV는 현재 전력화가 되어 있나요? 네, 상당히 많이 전력화가 돼 있고요. 네. 우리가 한 200여 대를 갖고 있는데 네네. 이게 미국 빼고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해병대 그만큼 상당한 규모를 이제 자랑한다는 건데, 네. 이것도 이제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단순히 병력만 수송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또 지휘용도 있고, 또 이 고장난 장갑차를 끄집어내고 구출하는 이런 이제 군안용 장갑차,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전문 용어로 이제 KV P7A1, 또 지휘용은 이제 KV C7A1, C는 이제 커맨드 야거고요. 군안용은 이제 KV R7A1. 이거는 이제 리커버리, 군안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 이걸 대폭도 성능을 개선한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 2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우리 차기 박격포 2 사업 이제 개량된 게 2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 이제 장갑차도 2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이제 KV에 비해서 속도도 뭐 2배 가까이 빨라지고 생존성과 여러 가지 장병들의 그런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된 것들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RCWS라는 이제 원격 조종 기관총인데요. 우리가 상륙작전이 원래 영화에도 나오지만 가장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도 많은 장병들이 희생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병들의 안전 이런 게 중요하니까 사람이 직접 나가서 쏘지 않고 안에서 우리 리모트 컨트롤로 이제 게임하듯이 이렇게 사격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RCWS인데요. 이제 그게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장착을 하는 추세인데 우리 이제 해병대 장갑차도 그런 장비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척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국에 이어서 장갑차 보유 2위를 기록한다는 것이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해상 저력을 갖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짜잔! 자,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무기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검을 보니까 우리 최한결 대위와 김승태 중위는요, 다음 무기 무엇이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딱 보고 알았습니다. 너무 티가 났나요? 예. 바로 그것은 레이저! 맞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무기는요, 바로 레이저입니다. 정확하게는요,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 체계죠. 네, 이 레이저 무기는 사실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예. 그 냉전 시절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제가 좀 젊어 보여도 조금 연식이 됐습니다. 오. 제 초등학교 때는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전인데 그때 초등학교 때 잡지에 뭐가 나왔었냐면 미국이 레이저 무기로 날아오는 토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 70년대에 50년대.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레이저 무기로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레이저 무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무기가 왜 여태까지 보편적인 무기가 안 됐을까요? 5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게요. 세상 네.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레이저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레이저는 굉장히 빛의 속도로 가니까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위력만 되면 뭐 미사일도 파괴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게 비 오거나 아이고야. 날이 안 좋거나 네. 안개가 끄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나아가지 못하네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이렇게 뭐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려면 엄청난 출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디 비행기에 실른다든지 아니면 지상 뭐 예를 들어 뭐 상륙 돌격 장갑차 같은 데 실른다는 거는 그당 한동안은 지금까지는 거의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무기가 안 됐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그런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런 기술적인 한계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극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무기가 뭐 비행기는 물론이고 이런 지상 차량에도 탑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수준이 돼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함정에도 레이저 무기 배치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위력이 뭐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요격할 능력은 전혀 안 되고요. 그 우리 드론 있죠. 드론이라든지 뭐 경비행기라든지 이런 거를 파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만 이제 갖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위력은 이제 발전시켜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냉전 시대 이후에 레이저 무기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요, 바로 2019년도입니다. 레이저가 소위 가성비가 좋은 무기라는 인식이 생기면서부터였는데요. 그런 인식은 바로 이 공격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네, 김승태 중위님,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반군의 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에 공격을 해서 이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네네. 이 오랜 지역 계속적으로 분쟁이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후에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레이저 무기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주목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예멘 반군과 사우디 간의 전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쵸.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에 드론 공격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정유시설 파괴로 인해서 예. 국제 석유 공급에 큰 차질이 생겼고요. 국제 유가까지 이제 악영향을 폭등을 미쳤기 했죠.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건데 우리가 이제 군에서 쓰는 무인기와 민간에 쓰는 드론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군에서 쓰는 무인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지만 보통 수십억 원 이상입니다. 근데 민간에 쓰는 드론은 중국의 DJI 같은 경우는 싸게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비싼 게 한 1,000만 원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10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전 세계에 한 10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그럼 가성비가 엄청나게 예. 큰 게 되죠. 근데 이 드론이 한 대에 뭐 비싸야 1,000만 원인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 미사일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백만 원짜리 잡기 위해서 쓰는 거는 가성비에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론을 잡는 게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하다가 나오는 게 기관포로 뭐 격추하는 방법도 있고 뭐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레이저밖에 없다. 왜? 여러 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번 쓰니까 한 번 쓸 때마다 발사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 해외 언론에도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네네. 미 해군에서 지금 배치하고 있는 레이저 무기, 그게 이제 바로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인데요. 그게 한 번 쓸 때 드는 돈이 1달러입니다. 오. 1달러니까 지금 뭐 환율이 비싸다고 해도 1,300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좀 의외긴 네, 하네요. 네. 뭐 하도 지금 막 뭐 3조, 3천억, 몇백억 이런 얘기 듣다가 그러니까. 1달러라 그러니까. 네. 이거는 예. 뭐 돈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내가 이제 그런 면에서 레이저 광선이 아까 날씨 영향을 받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가성비 그래도 면에서는 가성비 면에서는 예. 레이저를 따라갈 무기가 없다. 예, 자, 이 한 번 성공하면 가성비가 좋은 레이저 무기. 이 레이저 무기 개발하면 선두주자가 미국이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레이저 무기의 어떻게 보면 선두 주자고요. 그 미군 내에서도 사실은 공군이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레이저가 기체 에너지고요. 기체 에너지를 1960년도, 70년도까지 꾸준히 연구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게 바로 이 육군입니다. 육군에서는 역시 기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상 차량, 그러니까 궤도 차량에 이제 레이저 무기를 장착을 해서 시험을 하죠. 그래서 30kW급 기체 레이저를 장착을 해서 무인 항공기 격파에 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70년도고요. 1970년도에 아까 우리 선배님이 네네. 말씀하신 토우 미사일을 파괴하는 레이저 무기로 토우 미사일을 파괴하는 실험을 미 해군에서 해서 성공을 했고 그 기사를 이 초등학교 다니실 때 우리 선배님이 보게 되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30kW급, 100kW 미만의 레이저가 계속 무기로 실험이 되다가 그 토우 미사일을 파괴했었을 때 그 레이저는 400kW급, 그것도 기체 에너지가 아니라 화학 에너지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점점 레이저의 이 와트 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점점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건데요. 1980년도 들어서 미 해군이 2.8 메가와트급의 레이저 무기를 완성을 시키는데요. 해군이 이렇게 계속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바다를 다니는 함정이 있잖아요. 네. 함정이 이 플랫폼이 크니까 아무래도 장착할 수 있는 뭐 그 공간이 크겠죠. 예. 그래서 해군이 점점 이제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90년도까지 레이저 무기는 기체와 화학 레이저가 주종을 이뤘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체랑 화학 에너지는 발사를 하고 나면은 환경 파괴가 되고 그리고 유독 물질을 발생시켜요.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쏘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 유독 물질은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쏜 그 자리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점점 그런 문제 때문에 화학 레이저의 개발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 중후반부터는 화학 에너지를 대체하는 레이저 무기 체계가 이제 점점 연구가 되는데 그게 바로 고체 에너지와 강섬유 레이저가 되고요. 그리고 2017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이죠. 최근에 미 육군에서는 60kW급 출력의 이 광섬유 레이저 이 무기를 개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병대에서 무인기 격추를 위한 30kW급 차량 탑재형 레이저 무기가 벌써 배치가 돼서 일부는 그 미 해군 함정에 실려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의 레이저 기술들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레이저 기술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다양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대외적으로 안 알려졌었는데 그 고정된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미사일 형태의 표적을 구멍을 내는데 이제 성공을 했었고, 얼마 전에는 수십 킬로와트급 위력으로 드론 비행하는 드론을 요격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단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십 킬로와트급 위력이지만 좀 더 위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서울에 사는 수도권 시민들한테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뭐죠? 북한의 장사정포 아닙니까? 네. 이게 장사정포가 이제 결국 포와 로켓탄인데 이거를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 무기 또 이제 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고, 궁극적으로는 또 현존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이러한 레이저 무기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국방 TV 특강 지식인 세계 최첨단 무기 3부작 그 대장정의 시간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세계 최첨단 무기 3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기자님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다양한 무기를 육해공 우리 뭐 심지어 정말요. 레이저 뭐 예. 이런 미래 무기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처음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선 그렇게 구성을 해주신 우리 작가님들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매 회마다 두 분의 현역 간부, 우리 장교 부사관님, 병사까지 이렇게 총 6분을 만나 뵀는데 아주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예, 첨단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그래서 주제를 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주제를 대부분 물리적인 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첨단 무기는 사실은 항공전력도 들어가고 사이버전도 들어가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그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이 특강에서 아주 꼼꼼히 찝어주시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함께한 최한결 대위와 그리고 김승태 중위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일단 먼저 매주 챙겨보던 TV 특강 지식인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 이번 주제가 첨단 무기였는데 자칫하면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유영원 기자님이랑 태상호 기자님 전문가 두 분이서 굉장히 알게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나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진해에서 왕복 한 800km 정도 되는데 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무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하면서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왔습니다. 네, 두 기자님들 덕분에 너무 쉽게 알려주시고 쉽게 많이 터득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루 24시간 365일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국군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국민을 지켜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